후한의 하늘은 맑아 보였지만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세금은 해마다 늘어났고 관리들은 곡식을 거둘 때마다 조금씩 더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밭을 갈던 노인은 쟁기질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아이들은 밥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며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낙양의 궁궐안은 달랐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비단옷이 스치는 소리는 부드러웠다. 황제의 나이는 아직 어렸고 정치에 마음을 쓸 겨를도 힘도 없었다. 그의 귀에는 늘 똑같은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십상시라 불리는 환관 10명이 황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화려했고 말끝에는 사탕처럼 달콤한 아첨이 묻어 있었다. 황제는 조용히 물었다. 황제, 사방에서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한 환관이 허리를 굽혀 대답했다. 십상시, 폐하, 백성의 입은 늘 불만을 말하는 법이옵니다. 그러나 나라의 근본은 태평하오니 부디 근심하지 마옵소서. 황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도 속에는 세상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먼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 시각 낙양에서 멀리 떨어진 하북의 어느 마을 사람들은 줄을 서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헌 옷을 걸치고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손을 붙들고 울부짖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는 장각이었다. 그는 병든 사람의 맥을 짚어보고 약초를 건넸고 걷지 못하던 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약보다 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장각은 어느 날 병든 아이의 이마를 어루만지다가 고개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 쏠렸다. 장각, 이 아이의 병은 몸에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이오.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밤이 되자 장각은 등잔불 아래에서 고서를 펼쳐들었다. 노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하늘의 움직임과 별자리, 그리고 오래된 예언을 되뇌었다. 장각, 푸른 하늘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고 노란 하늘이 새로이 일어선다 했지. 하늘이 바뀌었다면 세상도 바뀌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병을 고쳐주는 손에서 세상을 고쳐야 한다는 욕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무렵 낙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도적 소문을 보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황제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 고개를 들 때마다 환관들은 슬그머니 먼저 입을 열었다. 십상시, 폐하, 도적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법이옵니다. 약간의 소요를 크게 부풀리는 자들도 있사오니 부디 요원에 휘말리지 마옵소서. 대신들 몇몇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황제 앞에서 감히 환관들을 정면으로 꾸짖을 용기를 가진 이는 없었다. 그들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권력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고 그 자리를 되찾을 힘도 끌어오는 손도 없었다. 다시 하북의 마을. 어느 날 장각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둘러섰다. 바람이 조금씩 불었고 먼지와 함께 누군가의 기대와 불안이 섞여 떠다녔다. 장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각, 여러분, 하늘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소? 누군가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농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장각은 조용히 웃었다. 장각,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소. 이제 노란 하늘이 일어선다 하였소. 지금 이 세상의 병은 하늘과 나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이해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두가 그 말 속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떠올리고 있었다. 장각.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을 하늘을 원망하오? 세금을 내기 위해 아이의 밥을 줄이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소. 조정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의 손에 묻은 흙을 본 적이 없고 여러분의 마른 손바닥을 잡아본 적도 없소. 사람들의 눈이 서서히 붉어졌다. 장각. 이 병든 세상을 고칠 자는 병든 사람 곁에 서 있는 우리밖에 없소. 푸른 하늘은 끝났고 노란 하늘이 일어설 것이오. 우리가 그 하늘의 뜻을 이을 것이오. 그는 노란 천을 꺼내 들어 보였다. 바람에 천이 펄럭였다. 장각. 이 노란 천은 우리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진 하나의 하늘이오. 이것을 머리에 두르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일어설 자는 함께 나오시오. 순간 사람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마침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노란 천을 받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묘한 희망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간, 낙양의 궁환. 십상시들은 따로 모여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낮은 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십상시 힐. 지방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 않았소. 십상시. 무슨 도사가 하늘이 바뀌었다느니. 노란 하늘이 어쩌니 하며 사람들을 모은다더이다. 십상시 3. 백성들은 늘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 혹하는 법. 그러나 너무 커지면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지요. 십상시 1.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폐하의 귀를 누구보다 먼저 차지하는 것이지 지방의 소란을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오. 대신들이 알아서 진압할 것이니 우리는 그 틈에 더 많은 이익을 챙기면 되지 않겠소. 그들의 웃음은 부드럽게 번졌지만 그 웃음의 그림자는 이미 나라의 심장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다. 하루, 이틀, 한 달. 장각의 이름은 하북을 넘어서 중원 곳곳으로 번져나갔다. 아픈 이를 고치는 도사에서 썩은 세상에 맞서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을마다 노란 천이 나부꼈고 사람들은 농기구 대신 창과 몽둥이를 쥐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세금을 내기 위해 땀을 흘리는 농부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룬다 믿는 병사들이었다. 조정에 늦게나마 소식이 전해졌을 때 보고서를 읽은 대신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 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신, 폐하, 이것은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옵니다. 곳곳에서 노란 하늘을 외치며 군사를 모으고 있사옵니다. 황건이라 부르는 무리들이 천리를 뒤덮기 시작하였습니다. 황제는 그제서야 표정이 굳어졌다. 황제, 정말로 나라가 위험한 것이냐? 대신은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보다 먼저 환관이 나섰다. 십상시, 폐하, 놀라지 마옵소서. 세상에 난리라 부르는 것은 언제나 있사온. 그러나 폐하의 곁에는 대장군 하진이 있으며 각지의 장수들도 있지 않사옵니까? 누가 황실에 대들겠사옵니까? 황제의 눈빛이 잠시 갈팡거리다가 결국 환관의 말에 기대어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궁궐문 밖 그 누구보다 사태의 무게를 잘 알고 있는 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하진이었다. 하진은 보고서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대장군이라는 두 글자가 이제는 단순한 벼슬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나라를 떠받쳐야 하는 기둥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진, 황건이라. 장각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 나라를 뒤흔들게 되었군. 이 난을 막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목이 날아갈 것이다. 장각이 노란 천을 들어 보이던 그날과 하진이 보고서를 움켜쥐고
입술을 깨물던 그날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아무 다리도 놓여 있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의 선택은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향해 휘말리기 시작할 것이었다. 장각의 이름이 하북과 중원을 덮을 즈음 노란 천은 더 이상한 마을의 상징이 아니었고 여러 고을의 깃발이 되었으며 마침내 한 나라를 뒤흔드는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다. 장각은 형제들과 함께 높은 언덕에서 사방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언덕 아래에는 농부, 장사꾼, 떠돌이, 옛 병사들이 뒤섞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굶주림과 분노, 그리고 묘한 기대가 함께 어른거리고 있었다. 장각의 둘째 아우 장보가 물었다. 장보, 형님,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목숨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장각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장각, 우리를 이끄는 것은 우리 말이 아니고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세월이요. 하늘이 병들었고 나라가 병들었으니 누군가는 먼저 칼을 뽑아야 하지 않겠소. 막내 장량이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장량, 먼저 칼을 뽑은 손이 나중에는 가장 많은 피를 묻히게 되는 법인데요. 장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각,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허무한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 믿고 감당해야 하오. 그의 말에 언덕 아래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누군가는 땅에 머리를 박았고 누군가는 손에 쥔 농기구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 황건의 군사들이 노란 깃발을 들고 언덕 아래로 집결하고 있었고 그 깃발에는 이미 수많은 피가 스며들어 있었다. 같은 시각 낙양의 조정에서는 하진이 대궐 안으로 들어가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그의 옷자락은 서둘러 달려온 탓에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품속에는 보이지 않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황제는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주위를 둘러싼 환관들은 여전히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하진은 무릎을 꿇지 않고 곧장 입을 열었다. 하진, 폐하, 더는 미룰 수 없사옵니다. 황건의 군세가 이미 여러 주를 덮었고 수많은 성이 함락되었사옵니다. 황제의 얼굴이 굳어졌다. 황제, 그 정도란 말인가? 하진, 예, 폐하. 이제는 단순한 난민이나 도적이 아니옵니다. 그들은 군대를 이루었고 각지의 관리들마저 도망치는 실정이옵니다. 한 환관이 슬그머니 앞으로 나섰다. 십상시 힐, 대장군께서 말씀을 너무 과장하시는 것 같사옵니다. 폐하께서는 근심이 많으신데 이렇게 불길한 말씀만을 드리면 몸에 좋지 않사옵니다. 하진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하진,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받은 성의 이름과 함락된 날짜를 모두 말씀드릴까요? 그는 숨 한 번 고르고는 마치 전쟁터에서 병력을 점검하듯 차례로 읊었다. 월일, 어디에 성이 무너졌고 어느 태수가 목이 베었으며 어느 고을에서 백성이 몰살되었는지 황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황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진은 그제야 조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진, 병권을 모아 각지의 장수들을 소집해야 하옵니다. 저 하진이 앞장서 싸우겠사오니 폐하께서는 오직 한 가지만 명하시면 되옵니다. 황제, 한 가지. 하진, 나라를 살리라는 명을 제게 내려주십시오. 황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어린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고 그 속에서조차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황제, 좋다. 대장군 하진은 황건적을 토벌하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쓰라. 하진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하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제 목숨이 남아있는 한 반드시 이 난을 잠재우겠사옵니다. 그날 오후 낙양의 군문에는 여러 장수들 앞으로 보내는 조서가 쉴 틈 없이 작성되고 있었다. 서리들은 붓을 들고 밤새 글을 쓰고 사자들은 말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진은 병영으로 이동하며 중얼거렸다. 하진, 이제부터는 글이 아니라 칼이 말할 차례다. 누가 나와 함께 이 난세를 버틸 것인가?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조조가 병영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또렷했으며 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조조. 대장군 조조가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하진은 그를 잠시 바라보며 물었다. 하진, 그대는 이 난세를 어떻게 보느냐? 조조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조조. 나라가 병들면 가장 먼저 썩는 곳은 꼭대기입니다. 그러나 썩은 꼭대기만 자르면 뿌리까지 살릴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군요. 하진은 그의 대답을 곱씹었다. 하진, 그래도 지금은 칼을 들고 나갈 자가 필요하다. 조조. 그러니 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명만 내려주시면 제 몫은 하겠습니다. 다른 장수들도 속속 모여들었다. 황보숭, 주준, 손견 같은 이름들이 군문 앞에서 차례로 불렸다. 손견은 태양 아래서 빛나는 갑옷을 두드리며 말했다. 손견, 어려서부터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소리가 나돌았지요. 이번에는 황건이라는 이름의 호랑이를 잡아보겠습니다. 군사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번 싸움은 여느 반란 진압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 무렵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탁현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한 청년이 문 앞에 낡은 간판 하나를 걸고 있었다. 의병 모집이라는 네 글자가 붓으로 거칠게 적혀 있었다. 유비는 간판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나무못을 힘주어 두드렸다. 유비. 큰 군대의 이름 아래에 서지 못한다면 작은 깃발이라도 들어야지. 누군가는 서야 한다. 멀지 않은 곳에서 장비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장비. 형님. 이 구석진 동네에서 사람이나 모이겠습니까? 유비는 웃으며 대답했다. 유비. 한 사람, 두 사람 오면 된다. 그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 싸우면 10사람보다 낫다. 장비는 코웃음을 치면서도 유비의 옆에 서 있었다. 장비. 그래도 붙어 있을랍니다. 누가 뭐래도 형님 뜻이 더 마음에 드니까. 그때 먼지 날리는 길 끝에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가진 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고 눈빛은 깊은 강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웠다. 장비가 눈을 찡그렸다. 장비. 저 사람 한눈에 봐도 보통은 아니군요. 유비는 그 사내를 향해 다가가며 말했다. 유비. 이보시오. 지나가는 길에 전쟁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소.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관유. 이 나라에서 전쟁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이 있겠소. 그의 수염은 배까지 내려와 있었고 긴 눈썹 아래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는 한 번 정한 길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유비는 그 눈을 보며 천천히 물었다. 유비. 그대는 무엇을 위해 칼을 드시오? 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관우. 살기 위해. 그리고 살만한 세상을 보기 위해. 유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유비. 그렇다면 우리 셋이 같은 길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장비가 끼어들었다. 장비. 형님. 그냥 말하지 말고 술부터 같이 마셔보죠. 같이 마셔도 괜찮으면 같이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작은 술상 앞에 마주 앉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은 언제나 전쟁과 반란뿐이었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만큼은 조용히 새로운 무엇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황건의 깃발 아래에서 또 하나의 함성이 하늘을 찍고 있었고, 낙양의 병영에서는 대장군 하진이 갑옷끈을 조이며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서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이 조금씩, 그러나 틀림없이 한 시대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황건의 노란 깃발이 하늘을 뒤덮었을 때 하북의 들판에는 이미 전쟁의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다. 바람이 불면 풀잎 사이로 쇠비린내가 스며 나왔고, 새벽 해가 떠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일을 떠올렸다. 장각은 높은 언덕 위에서 펼쳐진 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란 머리띠를 맨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 손에는 농기구를 개조한 창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누군가가 그의 옆에서 작게 말했다. 장보, 형님, 저 사람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군사도 아닙니다. 농부였고 장사꾼이었고 떠돌이였던 자들입니다. 장각은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다. 장각, 그래서 더 강하오. 이제 잃을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만큼 무서운 자들이 어디 있겠소. 장량이 멀리 지평선을 가리켰다. 장량, 저기 보십시오. 한나라의 깃발이 보입니다. 먼 곳에서 붉은 깃발과 검은 깃발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북소리가 땅을 울렸고 쇠로 된 갑옷들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 시각 한나라 군 진영에서는 하진이 말 위에서 병력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샘과 걱정으로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하진, 오늘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낙양으로 돌아갈 얼굴이 없다. 모두 각자의 이름을 걸고 싸워라. 가장 앞줄에는 손견이 서 있었다. 손견,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요. 황건이라 불리는 이 짐승, 오늘 제대로 붙어봅시다. 군사들 사이에서 웃음과 함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 뒤쪽에서 조조가 조용히 고삐를 잡고 서 있었다. 그는 전장을 냉정하게 훑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조, 황건의 숫자는 많고 우리의 장비는 좋다. 숫자와 기세가 싸우는군. 오늘 이 전쟁은 숫자가 무너지든지 권위가 무너지든지 둘 중 하나겠지. 한편 유비의 작은 부대는 크게 이름도 오르지 않는 자리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의 깃발은 크지 않았고 옆에 선 병사들은 제대로 된 갑옷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많았다. 장비가 투덜거렸다. 장비, 형님, 이렇게 뒤쪽에만 세워두고 우리더러 뭘 하라는 겁니까? 유비는 말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유비, 처음부터 세상의 앞줄에 서는 사람은 없다. 뒷줄에 서 있더라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우리 마음이 알고 있다. 관유가 창을 가만히 들어 올렸다. 관유, 앞으로 나갈 기회가 오면 그때는 물러서지 않으면 됩니다. 북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마침내 두 군대는 서로의 사거리 안으로 들어섰다. 황건의 군사들이 먼저 고함을 질렀다. 황건 병사들, 노란 하늘이 일어선다. 썩은 세상을 무너뜨려라. 한나라 군의 북이 이에 맞서 올렸고 지휘관들의 외침이 전장을 가르며 쏟아졌다. 하진, 창을 들어라. 방패를 올려라. 흔들리지 마라. 그 순간 언덕 위의 장각이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입에서는 낮지만 분명한 주문이 흘러나왔다. 장각, 하늘과 땅이여, 이 병든 세상에 내리는 피의 비를 보라. 우리의 분노를 바람에 쉬어 적에게 보내다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고 먼지가 일어나 전장의 한쪽을 가렸다. 황건 병사들은 그 바람 속에서 더 크게 함성을 질렀다. 누군가는 장각이 신통력을 부렸다며 더욱 열광적으로
창을 휘둘렀다. 한나라 군의 몇몇 병사들은 그 바람을 받아내지 못하고 잠시 휘청거렸다. 손견이 고함을 질렀다. 손견, 바람 따위에 놀라지 마라. 칼날은 우리 손에 있다. 조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언덕 위를 바라보았다. 조조, 장각. 그 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런 자가 군대를 손에 쥐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위협이다. 전투는 곧 피비린내 나는 난장판으로 변했다. 갑옷과 갑옷이 부딪히고 창과 창이 맞부딪혔으며 쓰러진 자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뒤엉켰다. 유비의 부대도 마침내 전장으로 밀려 들어갔다. 유비, 모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옆에 있는 자도 두렵지만 서 있는 것이다. 장비가 앞장서 돌진했다. 장비, 길 비켜라. 지나간 자리에 서 있으면 밟힌다. 그는 거대한 창을 휘둘러 황건 병사 몇 명을 한 번에 쓰러뜨렸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묵직한 분노와 이상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관우는 그 옆에서 청룡원 얼도를 부드럽게 휘둘렀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지 않았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 물이 스치고 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피가 남았다. 한 황건 병사가 외쳤다. 황건 병사, 저 붉은 갑옷의 사내를 조심해라. 수염이 깃발처럼 흩날린다. 관우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관우, 내 이름을 알 필요는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쓰러지고 누가 서 있는지만 알면 된다. 유비는 가능한 한 많은 병사들 사이를 돌며 쓰러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두려워하는 자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유비, 살고 싶으면 옆 사람과 함께 서라. 혼자 서 있는 자가 먼저 쓰러지는 법이다. 전투는 하루 종일 이어졌다. 노을이 물들 때쯤 양쪽의 깃발은 이미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장각은 언덕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장량이 다가와 물었다. 장량, 형님, 우리 병사들이 많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더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물러나시겠습니까? 장각은 한동안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이 없었다. 그는 농부였던 병사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아이를 안고 있던 여인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장각,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늘도 사람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한다. 우리는 아직 끝까지 싸울 날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렇게 황건군은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었고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물러난 자리에는 수많은 시체와 부서진 무기 그리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분노가 남아 있었다. 한나라 군도 승리의 함성을 크게 올리지 못했다. 살아남은 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전쟁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몸으로 깨달은 자들도 있었다. 유비는 피와 먼지가 뒤섞인 전장을 바라보며 갑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병사 하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유비, 무섭냐? 젊은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젊은 병사. 네, 하지만 그래도 도망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비는 조용히 웃었다. 유비,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오늘 서 있었던 그 한 발, 그게 세상을 조금은 바꿀지도 모른다. 멀리서 하진이 깃발을 내리게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쉽게 지워지지 않을 고민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진, 오늘은 이겼다고 기록되겠지. 하지만 이 전쟁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조조가 옆에서 말했다. 조조, 전쟁은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적는 책입니다.
오늘 살아남은 자들은 다음 싸움도 보게 되겠지요. 하진은 그의 말을 흘려들 수 없었다. 하진. 그래서 살아남는 자들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군. 저 멀리 황건의 노란 깃발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한나라의 군사들 사이에도 지울 수 없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정말 잘못된 것은 노란 깃발을 든 저들이었을까? 아니면 그 깃발이 세워지게 만든 썩어가는 궁궐이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누구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전투가 여러 번 이어지는 동안 황건의 노란 깃발은 여전히 하늘을 가르고 있었지만 그 깃발 아래 서 있던 사람들의 눈빛은 처음처럼 단단하지 못했다. 장각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지도를 펼쳐들고 잃어버린 성과 고을의 이름을 넘겨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붉은 점이 적었고 그 점들은 곧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점은 늘어났고 지도 위의 노란 여백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장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보, 형님, 우리가 일으킨 이 불길이 너무 넓게 번진 건 아닐까요? 장각은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장각, 불은 작게 태우면 금방 꺼진다. 우리가 질려버리기 전에 세상이 먼저 질려야 하오. 장량이 지도의 한 모퉁이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장량, 그래도 저 방향으로는 더 이상 나아가는 건 위험합니다. 한나라의 장수들이 이제는 우리 움직임에 익숙해졌습니다. 장각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었다. 그 무렵 낙양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의 열기가 서리고 있었다. 조정의 회의장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승전이라는 두 글자가 올라오고 있었다. 하진의 이름은 보고서마다 가장 먼저 적혔고 황건 토벌의 공을 나열한 글 속에서 그의 존재는 점점 더 크게 부풀려지고 있었다. 대신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오갔다. 대신일, 대장군께서 이번 난을 평정하신다면 그 위세가 어디까지 닿겠소? 대신이, 이미 지금도 폐하께서 무엇을 결정하시기 전 먼저 대장군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소. 대신삼, 나라가 위기일 때는 칼을 든 자의 말이 커지는 법이지요. 하지만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도 그 칼이 계속 높이 들려 있다며 그땐 또 다른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환관들도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다. 십상시들은 별실에 모여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 척하며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십상시 힐, 대장군의 이름이 백성들의 입에도 오르내린다더군요. 십상시, 전장에서 이름을 떨치는 건 군인의 일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그 이름이 조정 안에서까지 너무 커지는 것은 곤란하지요. 십상시 3, 폐하께서 아직 젊으시니 누군가를 더 의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 의지가 우리 손을 떠나서는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십상시 1, 그러니 스스로 너무 커지기 전에 적당히 잘라내야겠지요. 그들의 눈빛이 잠시 엇갈렸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한편 군문에서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다. 하진이 전쟁터에서 돌아와 부상병들이 누워있는 막사를 찾았을 때 곳곳에 허름한 옷을 입은 병사들이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갑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군복 위에 천조각만 걸치고 있었다. 하진이 물었다. 하진, 저기 저 부대는 어느 장수 휘하냐? 부관이 서둘러 대답했다. 부관. 아, 예. 탁현 출신 유비라는 자가 조직한 의병 부대입니다.
정식 장수는 아니오나 여러 전투에서 빠지지 않고 싸웠다고 합니다. 하진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진, 의병이라. 목숨 걸고 따라온 사람들 앞에서 이제와 몸을 사리지는 않겠지. 그는 조용히 몇 걸음 더 다가가 부대원들 사이를 둘러보았다. 유비는 부상병 옆에 쪼그려 앉아 찢어진 옷을 찢어 붕대를 만들고 있었다.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이 닿는 동작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하진이 물었다. 하진, 그대가 유비인가? 유비는 급히 일어나 자세를 바로 했다. 유비. 예, 미천한 몸이오나 탁현 출신 유비라 하옵니다. 하진은 한동안 그를 관찰하듯 바라보았다. 하진, 전투에서 2번 물러서지 않았다고 들었다. 유비는 고개를 저었다. 유비, 저희는 겨우 자리를 지킨 것뿐이옵니다. 앞에서 싸우는 이들의 등을 보고 뛰어들 용기를 얻었을 뿐이오. 하진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하진, 자리를 지킨 것도 공이다. 나라가 무너질 때 누군가는 달아나고 누군가는 버티는 법이다. 버틴 자들에게는 언젠가 자리가 생긴다. 유비는 그 말에 깊이 머리를 숙였다. 유비,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유비의 이름은 비록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몇몇 장수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장비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다. 장비, 형님, 이래서야 나중에 대장군 되겠어요? 너무 착하게만 하며 사람들이 무시하는 법입니다. 관우는 옆에서 청룡언월도의 자루를 조용히 쓸어내리며 말했다. 관우, 사람들이 뭐라 부르든 자리가 높든 낮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칼을 드는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 유비는 둘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유비, 높은 자리는 그 자리 자체로 무거운 법이다. 지금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흙이 똑바로 서 있는지만 보면 된다. 세 사람의 대화는 작은 군막 안에서 그저 소소한 이야기처럼 흘러갔지만 그 속에는 훗날까지 이어질 그들의 길이 이미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다. 한편 황건군은 전투에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장각은 전령으로부터 또 한 곳의 성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령, 장군, 성마저 떨어졌습니다. 한나라 군이 밀려들어와 관문을 장악했습니다. 장각은 전령을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각, 성 하나가 떨어졌으며 또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을 믿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깃발은 완전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 즈음 낙양의 궁궐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소식이 돌고 있었다. 하진이 전군의 지휘권을 쥔 채 계속 승전을 거듭하자 그의 집 주변에는 축하를 핑계로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이 모여들었다. 대신일, 대장군, 이번 난이 평정되며 나라의 이름을 새로 쓰는 일에도 참여하시게 될 테지요. 대신 이 폐하께서도 대장군의 공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 말들 속에 숨어있는 의도와 계산을 모를 만큼 하진이 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전쟁이 먼저라는 생각에 그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문제는 궁궐 안 깊은 곳에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십상시들의 모임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었다. 십상시 1. 대장군의 이름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입에 오르내린다고 하더군요. 십상시 전쟁이 끝난 뒤에 칼을 내려놓지 않겠다면 그땐 누가 칼자루를 쥐게 될까요? 십상시 3. 우리는 칼날을 잡는 법은 몰라도 칼을 쥔 손을 부러뜨리는 법은 꽤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웃음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다. 십상시 1. 대장군께서 우리의 말을 들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날이 오면 그땐 늦습니다. 십상시 그러기 전에 손을 쓰자는 말씀이시군요. 십상시 3. 누가 먼저 칼을 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상대가 칼을 빼지 못하게 막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인 것처럼 나지막이 웃었다. 그날 밤 하진은 전쟁 지도 위에 손을 얹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승전 보고서와 함께 조정에서 돌아온 기묘한 기류를 그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진, 환건을 꺾으며 나라가 조용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조정 안에서 벌써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자신의 이름이 붙은 깃발을 바라보았다. 하진, 내 이름이 나를 살릴까? 아니면 나를 죽일까? 불 꺼진 군문 뒤편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가 작은 등잔 하나를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장비, 형님, 환건이 이렇게 계속 밀리면 우리도 곧 집에 돌아가는 겁니까? 유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유비, 환건이 무너져도 세상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썩은 곳이 남아있으면 다른 이름의 난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 관우가 조용히 맞장구 쳤다. 관우, 그러니 우리가 칼을 내려놓더라도 언젠가 다시 들어야 할 수도 있겠지요. 장비는 술잔을 한 번에 비웠다. 장비, 그럼 됐습니다. 언제까지 싸우든 형님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등잔불이 작게 흔들렸다. 불빛은 크지 않았지만 그 작은 빛이 세 사람의 얼굴에는 이미 각자의 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은 환건군이 또 한 곳에서 밀려났다는 이야기였고, 낙양에서는 하진의 이름 앞에 공이 크다는 말과 함께 위험하다는 속삭임이 동시에 붙기 시작했다. 한 시대의 난이 조금씩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또 다른 시대의 난이 서서히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환건의 깃발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말하고 있었다. 대장군 하진이 나라를 구했다. 그 이름은 전장의 흙먼지 속에서 낙양의 비단 휘장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를 향해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묵직한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대신 1. 이제 난이 곧 평정될 테니 폐하께서도 한시름 놓으시겠지요. 대신 2. 그렇겠지요. 다만 난이 평정된 뒤에 누가 제일 위에 서 있을지가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그 말에 옆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이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대신 3. 대장군이 너무 크게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웃었다. 누구도 먼저 입 밖에 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다. 궁궐 깊은 곳 십상시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십상시 1. 대장군이 또 승전 보고를 올렸답니다. 십상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폐하께서도 기뻐하시겠지요. 십상시 3. 기뻐하시는 건 맞겠지요. 하지만 그 기쁨이 어느 날 두려움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상시 1. 우리는 폐하 곁을 지키는 자들이고 폐하의 귀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폐하께서 더 이상 우리의 말이 아니라 대장군의 말만 듣겠다고 하신다면 짧은 침묵이 흘렀다. 십상시
그 전에 길을 막아야겠군요. 십상시 3. 칼을 든 자가 항상 먼저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칼을 들지 않은 자가 먼저 상대의 발을 묶지요. 그 시각, 하진은 병영에서 막 돌아와 궁궐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옷을 벗어 내려놓고 대신 용포로 옷을 갈아입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관, 대장군, 요즘 조정안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진, 전쟁터가 아니라 궁궐 안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지. 부관은 말을 잇기 힘들어했다. 부관, 십상시들이 대장군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혹시 먼저 손을 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진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하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칼을 세웠는데 그 칼을 먼저 같은 궁궐 안을 향해 휘둘러야 한다는 말인가? 부관은 입술을 깨물었다. 부관, 그렇지 않으면 대장군의 목을 노리는 칼이 먼저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진, 불행한 세상이로군. 그래도 그 칼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보고 싶다. 마침내 궁궐로 들어가는 날,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국문 앞에 한 환관이 허리를 굽혀 그를 맞이했다. 십상시 1. 대장군, 태후께서 급히 뵙자 하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하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잠깐의 침묵. 부관이 뒤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부관, 대장군, 사람을 더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 하진은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하진, 황실의 부름을 받은 자가 칼을 잔뜩 달고 들어갈 수는 없다. 걱정 말게. 나는 아직 이 궁궐이 내 목을 치지는 않을 거라 믿고 있다. 그 믿음이 그의 마지막 착각이었다. 궁 안복도는 고요했다. 하진은 환관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복도의 끝, 문 하나가 슬며시 열려 있었다. 십상시 1. 태후마마께서 안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진이 문 안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양옆의 그림자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대장군이라는 이름은 그 짧은 순간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다. 짧은 비명, 떨어지는 물건 소리, 그리고 곧 이어지는 정적. 문 밖에서 기다리던 부관이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바닥에는 이미 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다. 부관, 대장군, 대장군. 그러나 부름에 대답할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궁의 한편에서는 다른 환관들이 서둘러 각 방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십상시, 서둘러라. 문을 모두 닫아라. 소문이 밖으로 새기 전에 조정안부터 막아야 한다. 그러나 피 냄새는 향로의 향에 가려지지 않았다. 숨죽여 살아오던 분노는 마침내 터져나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국문 앞에 서 있던 군사들에게 급한 소식이 전해졌다. 전령, 대장군 하진이 환관들에게 말끝을 잇지 못하자 기다리던 장수 하나가 이를 악물고 고함을 질렀다. 장수, 무기를 들어라. 대장군의 원수를 갚는다. 환관들을 베어라. 문은 안에서 닫혔지만 분노는 밖에서 치고 올라왔다. 병사들이 창과 검을 들고 궁궐로 쇄도했다. 감히 황제의 궁을 향해 칼을 든다는 것은 곧 역모와도 다름없었지만 이미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배신당한 마음과 피 흘린 주인의 이름이었다. 복도에 숨은 환관들 중 누군가는 허겁지겁 도망치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베었고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며 창끝에 몸이 꿰뚫렸다. 병사들, 대장군의 원수다.
도망치는 자는 살려두지 마라. 궁궐안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다. 십상시들이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권력의 탑은 그날 붉은 피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궁의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두 환관이 황제를 급히 부축해 후문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환관 A, 어서 가시지요. 폐하, 반란군이 궁을 습격했습니다. 황제, 무슨 소리냐? 누가 감히? 환관 B, 대장군의 군사들입니다. 폐하를 모시러 온다면 우리부터 칼로 베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며 궁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혼란 속에 어린 황제는 누가 자신을 지키는 자이고 누가 자신을 이용하는 자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궁의 저 멀리 불길이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지만 곧이어 천과 목재에 옮겨 붙으며 점점 더 커져갔다. 그 무렵 낙양성 밖으로 한 무리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갑옷은 먼지와 흙에 절어 있었고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선두의 선 장수는 거칠고 묵직한 얼굴에 차갑게 식은 눈을 하고 있었다. 동탁이었다. 동탁. 저기가 천자가 있는 도시인가?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하. 예, 낙양입니다. 대장군의 부름을 받고 오던 중 도중에 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동탁. 변고란. 항상 누군가에게는 기회라는 뜻이지. 성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성 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멀리서 번지는 붉은 빛이 보였다. 동탁은 말 위에서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동탁. 천하의 중심이 타고 있군. 새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궁에서 탈출하던 일행과 동탁의 군대가 마주쳤다. 황제를 부축하던 환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허겁지겁 소리쳤다. 환관 A, 장군님, 황제 폐하를 모시고 나오는 길입니다. 반란군이 궁을 장악했습니다. 황제는 두려움에 떨며 동탁을 올려다보았다. 황제, 그대는 누구냐? 동탁은 말에서 내려 의례를 갖추는 척하며 무릎을 꿇었다. 동탁, 미천한 서량의 장수 동탁이라 하옵니다. 폐하를 모시기 위해 달려오던 중이었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이미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셈을 끝낸 사람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동탁은 황제를 뒤로 모시고 낙양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바라본 궁궐은 이미 군데군데 불에 타고 있었고 쓰러진 시신들이 복도와 마당을 뒤덮고 있었다. 동탁. 나라를 지키는 궁궐이 나라를 먼저 무너뜨렸구나.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이제 이 폐허 위에 새로운 권력을 쌓겠다는 자신을 향한 선언과도 같았다. 며칠 후 조정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대장군 하진은 죽었다. 십상시는 모두 베었다. 서량의 장수 동탁 황제를 모시고 궁으로 들어왔다. 누군가는 안도하며 말했다. 대신 그래도 다행이군. 밖에서 온 장수가 폐하를 지켜드렸으니. 그러나 다른 이는 입꼬리만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다른 대신 밖에서 온 칼이 이제 궁궐 안에 자리를 잡은 것일 수도 있지. 유비, 관유, 장비도 머나먼 군막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장비, 하진이 죽고 환관도 죽고 동탁이 들어갔다고요? 결국 싸움판만 바뀐 것 아닙니까? 관유, 이제는 환건이 아니라 동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칼이 세상을 가를지도 모르겠군요. 유비는 말없이
저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전쟁은 끝난 듯 보였지만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예감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유비. 하늘은 한 번에 맑아지지 않는다. 한 번의 비로 모든 먼지가 씻겨 나가지는 않는다. 그는 손에 쥔 칼자루를 잠시 꼭 쥐었다 놓았다. 유비. 우리가 칼을 내려놓을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한편 궁궐 안에서는 동탁이 천천히 낙양의 옥좌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탁.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도 저 자리는 아직 비어있지 않다. 하지만 그 자리를 누가 실제로 움직이는지는 이제 곧 바뀌게 되겠지. 그의 발 아래에서 불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고 연기는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황건의 난이 겉으로는 막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 불길이 남긴 재와 연기는 새로운 폭풍의 씨앗이 되어 천하 곳곳에 흩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동탁과 같은 이름들이 조용히 그러나 끊을 수 없이 얽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여기서 난세의 천막이 끝나고 있었다. 그러나 삼국의 이야기는 이제 겨우 첫 장을 넘긴 것뿐이었다.